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 병원체에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세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곰팡이가 될 수도 있고 기생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리 몸에서 감염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병원체 혹은 감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두 가지 그 물질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하세요. 뭐 세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균은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지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공통점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박테리아는 DNA, 바이러스는 DNA나 R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비해서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박테리아는 핵 안에 DNA를 가지고 있고 인지질, 세포 내 소기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장 바이러스와 구분되는 특징은 숙주 없이도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외부에 호스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외부에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폐렴이 걸렸다든지 이런 이제 균에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약인 거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에 비해서 훨씬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병원체이고요. DNA를 가질 수도 있고 RNA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테리아와 구분했을 때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숙주 없이는 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일부는 호스트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mRNA부터 단백질을 만들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엔자임이나 그런 것들을 호스트의 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숙주 없이는 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이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이런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많은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백신이 개발되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1969년에 윌리엄 스튜어트라는 그 미국 공중보건국장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염병은 거의 정복되었다. 이제 감염병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인류의 승리를 선언하고 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병을 정복할 차례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제 도발적인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1969년 이후에 무수히 많은 감염병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는 뭐 HIV가 될 수도 있고요. 한타 바이러스, 뭐 댕기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끊임없이 많은 신종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2000년대 중반 생이실 것 같은데 2000년생이죠, 보통. 2001년, 2년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무수히 많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사스가 유행을 했었고요. 여러분 이제 유치원 때 돼지 독감이라고 불리우다가 신종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뀐 신종 독감이 유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메르스나 에볼라, 그다음에 뭐 지카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처럼 무수히 많은 신종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종 바이러스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종 바이러스는 크게로 이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체가 변화 또는 진화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 이것도 이제 신종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학적인 변화로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새로 발견된 감염병.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뭐 동물을 통해서 숙주를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사람한테 유행을 하게 되면 사람 시점에서는 신종 바이러스가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게 아마 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도 이미 발견이 됐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신종 바이러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로운 지역 혹은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기존의 감염병. 아마 에볼라가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에볼라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계속 유행했던 그런 이제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2014년이죠. 2014년에 미국이나 유럽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에볼라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공이 발달하고 인간이 빠른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있던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들이 어느새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점점 더 신종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유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기후 변화나 온난화, 자연 개발과 같이 뭔가 이제 바이러스는 습하고 더운 그런 환경에서 더 많이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던 댕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유행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1900년부터 2000년 사이 한 100년 동안에 미국에서의 기대 수명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기대 수명이 50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세면 거의 이제 50세 정도까지 태어나면 50세 정도까지 살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불과 100년 사이에 2배 이상, 2배 가깝게 기대 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이 요 1918년에 기대 수명이 거의 10세 가까이 뚝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1918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이제 팬데믹으로 유행한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을 했을 때,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뉴스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왔어요. 100년 만에 유행하는 팬데믹 사태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많은 보건적으로 영향을 줬냐 하면 신종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사람들은 전혀 없었어요. 이유는 1918년에 유행하는 스페인 독감은 조류에서부터 유래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이에 관련된 면역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줬는데 전 세계에서 약 한 7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잘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원형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했었고 총 인구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1,70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전체 인구의 한 40% 가까운 740만 명이 감염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만 14만 명이 감염된 그런 이제 질병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유행을 하게 되고 한번 팬데믹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이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하고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질병이 일어나게 되죠?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패소젠이 들어왔을 때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면역 시스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인 감염 초기에 일어나는 선천성 면역 반응, 그다음에 2차 방어로서 후천적 면역 반응 두 가지를 이용해서 외부 패소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어는 피부 점막 등도 마찬가지로 외부 패소젠으로부터 제거하는 1차 디펜스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시스템 측면에서는 외부 그런 이제 패소진이 들어오게 되면 선천 면역 반응이 외부 패소진이 들어오고 나서 수분이나 수시간 내에 매우 빠르게 유도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식을 하는 거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과는 뭔가 이제 다른 패턴을 인식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외부 단백질을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패턴을 인식을 해서 주로 이제 면역 시스템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항원 비특이적인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함은 떨어지지만 훨씬 더 빨리 유도함으로써 1차적인 그런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제거를 한 후에 후천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 반응은 외부 패소진이 들어오고 나서 수일, 수주에 걸쳐서 일어나는 상당히 이제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 반응은 주로 B세포와 T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 반응은 선천 면역 반응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항원 특이적으로 정교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 후천 면역 반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억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면역 시스템은 후천 면역 반응은 다시 이제 항체 면역 반응과 T세포 면역 반응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항체 면역 반응은 B세포에 의해서 항체를 만들어주게 되면 외부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T세포 면역 반응은 T셀 리셉터와 사이토카인을 이용해서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이제 기전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떤 방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바이러스 손을 붙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이제 항체가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체는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T셀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이미 방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를 방에서 끄집어낼 수는 없으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방을 불태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T셀이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천성 면역 반응은 항체 면역 반응과 T셀 면역 반응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특히 백신에 의해서 유도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면역 반응은 항체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항체 면역 반응이 성공적으로 잘 유도가 되면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를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에 의해서 유도돼야 될 중요한 면역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천성 면역 반응은 백신 면역 기억을 유도한다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정도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됐을 때 일부의 면역 반응이 기억 면역 세포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같은 항원이 우리 몸에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되면 면역 기억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훨씬 더 강하고 빨리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항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억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게 백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백신은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감염원을 미리 연습해서 진짜 감염원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을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은 우리 몸에 실제로 병은 일으키지는 않지만 외부 패소젠이 들어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킴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과정, 이게 이제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체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체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병을 실제로 일으키지 않게 만들어준 그런 이제 백신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기억 면역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이런 이제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빨리 강하게 면역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외부 패소젠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백신의 가장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명품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1900년도에 미국의 기대 수명이 한 40세에서 50세 사이였었죠. 근데 이제 불과 100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2배로 늘어나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박테리아 질환들이 장티푸스와 콜레라 같은 그런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더러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1900년대 정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테리아에 대해서 치료하는 물질이 항생제죠. 그래서 항생제의 개발 역시 박테리아로부터 유래되는 질병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과 항생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백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백신은 박테리아에 대한 백신도 개발이 되어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은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데 백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가지 물질들이 3가지 방법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얼마나 그럼 이제 인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한 해에만 영유아가 이런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홍역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영유아가 사망을 했었습니다. 100일에는 20만 명, 뭐 볼거리는 16만 명 이 정도 이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특히 이제 영유아들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1960년대 백신이 도입돼서 거의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홍역은 거의 99% 이상의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뭐 천연두나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지난 몇십 년간 한 케이스도 발견이 되지 않아서 100% 그런 이제 예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이제 감염병에 의한 사망과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74년만 해도 백신이 개발된 초기에 전 세계의 약 5%의 어린이들만이 WHO에서 추천하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년 후에 1994년에는 전 세계의 어린이 중에 한 80% 이상의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을 했고 그 결과 매년 한 300만 명의 이상의 영유아들의 생명을 구할 정도로 매우 의미 있게 파워풀한 그런 이제 그 영향을 준 것으로 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천연두 같은 경우는 WHO에서 1980년도에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류가 바이러스 감염병으로부터 해방된 최초의 사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천연두 바이러스는 자연계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천연두가 최근에 이제 좀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들은 다 천연두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근데 저도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맞았지만 저는 맞지 않았던 이유는 천연두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원숭이 두창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엠폭스라 그래서 천연두에 대한 친척 정도 되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런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연두에 대한 이제 면역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엠폭스에 대한 그런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바이오 테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연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천연두 바이러스를 바이오 테러에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항상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70, 80년대 이후에 한 케이스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이제 소아마비 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는 사례처럼 백신은 이런 이제 감염병을 영유아들의 감염병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카이스트 교수들도 얘기를 해보면 나는 독감에 대한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감에 대해서 걸리지 않던데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백신이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독감을 백신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내가 면역 반응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독감 백신을 거의 다 맞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해서 내가 걸리지 않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단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으면 백신을 맞은 사람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또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게 집단 면역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셔야 될 게 기본 감염 재생산 지수라 그래서 R0 값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R0 값은 뭐냐면 모든 바이러스마다 전염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홍역 같은 경우는 11에서 18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집단의 모든 인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한 명의 감염병 환자가 감염 가는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킬 수 있는 평균의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역 같은 경우 내가 한 명에 걸리게 되면 주변에 많게는 18명한테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을 정도로 전염력이 센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 백일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세다고 알려져 있고 수두는 뭐 7에서 11, 소아마비는 5에서 7 정도 이런 이제 값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염 재생산, 기본 감염 재생산 지수 R0 값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 1인당 새로운 감염자 수를 R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는 R0의 면역력을 가진 사람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집단에서 R0가 4인
바이러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집단에서 50%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50% 사람들이 4명에 대해서 감염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4-0.5 곱하기 4에서 이 정도가 되죠. 이 말은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그 집단에는 2명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맨날 뉴스에서 얘기했던 게 R값이 1.1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음 주에는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될 겁니다. 라는 뉴스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R값이 1보다 크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감염자 수가 계속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R0 값이 4일 때 75% 사람이 백신을 맞게 되면 4-0.75 곱하기 4에서 1이 되죠. 이건 뭐예요? 내가 걸리게 되면 나는 낳고 옆 사람한테 감염을 전파를 해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질병이 없어지진 않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풍토병화가 돼서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어느 소사이어티에서는 계속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백신을 90% 맞게 되면 4-0.9 곱하기 4가 하게 되면 0.4가 되죠. 이 말은 한 명이 0.4명한테 감염을 시키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0.4 곱하기 0.4, 0.16명이 되고 그러면 두 라운드만 돌게 되면 거의 8분의 1,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소사이어티에서는 감염자 수가 감소하게 되고 질병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주변에서 백신을 많이 맞아주게 되면 주변에 이제 R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감염이 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줬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게 그냥 넘어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집단 면역 획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85%에서 95%의 백신 접종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R0 값이 높은 홍역 같은 경우는 95% 가까운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주셔야지만 그 소사이어티에서 감염병이 퍼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집단 면역의 중요성은 미국에서 홍역 케이스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은 상당히 이제 많은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질병이었는데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약 95%의 그런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이제 그 잘못된 연구 결과에서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과 같은 혼합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낭설이 떠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이제 겁내서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게 되고 집단 면역을 생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2014년에 미국에서 홍역 케이스가 확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단 면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많은 이제 홍보를 통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홍역이 확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은 나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많은 이제 백신을 좀 맞아주시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저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코비드-19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 자체는 저와 같은 면역학자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명 중에 90명, 99명은 인플루엔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플루엔자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백신을 맞고 그냥 1년 내 운이 나쁘면 걸리는 질병이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매년 한 5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감염이 되고 있고 많게는 50만 명 가까이 사망을 일으키는 매우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인데 많은 경우가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이 이런 이제 전 세계에 대한 팬데믹으로 진행될 수 있는 주요 이제 루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NA 유전 물질을 RNA로 가지고 있고요. RNA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이제 안 좋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 하나의 그냥 이런 긴 RNA나 DN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8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종류의 외피 단백질 HA와 NA를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HA를 타겟으로 해서 항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RNA는
그 프로포 리딩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복제가 될 때 돌연변이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DNA에 비해서 약 1000배 이상 높은 돌연변이를 갖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모든 RNA 바이러스가 공이 안티제닉 드리프트, 항원 소변이라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함에 따라서 10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당 하나 정도의 돌연변이를 나타내게 되고 이런 이제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측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항원과 변종이 생기는 그런 이제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항원 소변이가 계속 일어남으로써 우한 클론으로부터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클론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변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원 대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8개로 RNA가 쪼개져 있는데 보통 조류 독감이 우리한테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류 독감은 일반적으로 휴먼한테 직접적으로 감염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돼지를 매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는 조류 독감과 휴먼 독감이 동시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운이 나쁘게 이런 이제 돼지가 조류 독감과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독감이 동시에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가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8개의 RNA 세그먼트가 막 한 세포 안에서 믹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세그먼트 중에 빨간색으로 돼 조류 독감에서 온 게 하나가 섞여 있고 휴먼에서 온 게 7개가 섞여 있다면 이 바이러스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류 독감의 높은 패소로지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휴먼한테 감염이 만약에 되도록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훨씬 더 치사율이 높으면서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가 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항원 대변이 안티제닉 시프트가 여러 개의 바이러스 수가 합쳐진다든지 혹은 뭐 여러 종의 바이러스가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인플루엔자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가 어느 시점에서 보통 코비드-19이 치사율이 한 0.1%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조류 독감이 한 40%의 치사율을 갖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주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독감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19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비드-19은 1919년에 12월에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서 중국에서 처음 이제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이름은 WHO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라는 이름으로 코비드-19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짓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어 이름이 약간 좀 낯설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하고 바이러스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코비드-19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비드-19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WHO에서 이름을 짓고 바이러스는 국제바이러스 분류학위원회에서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고요. 그럼 이제 코비드-19이 다른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와 달리 왜 팬데믹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비드-19도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유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높은 바이러스 수치를 갖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10의 6승, 1ml의 혈액에 10의 6승 정도의 바이러스를 갖는 데 비해서 코비드-19는 10의 11승 이상의 그런 이제 높은 바이러스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잠복기에도 감염이 가능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무증상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높은 바이러스 수치를 갖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걸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변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백신 측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에 처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1년 만에 FDA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의미를 갖는 거는 많은 이제 백신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백신 제조법,
뭐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혹은 이제 바이러스를 재조합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넣어주는 형태로 이제 백신을 만들었던 데 비해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럴 벡터나 RNA 백신과 같은 전혀 새로운 플랫폼이 우리한테 도입이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mRNA 백신은 다른 이제 기존의 백신들은 단백질을 우리 몸에 넣어주는 형태인데에 비해서 mRNA 백신은 mRNA 자체를 우리 몸에 직접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mRNA가 우리 몸에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mRNA가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단백질이 항원을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mRNA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달리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T세포 면역 반응과 항체 면역 반응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백신에 비해서 개발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단백질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세포주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자체를 만드는 세포주를 생산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mRNA 백신 외부에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상당히 짧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생산 역시 매우 이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각광받는 백신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mRNA 백신은 작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코로나19 예방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을 발견했다는 그런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mRNA를 그럼 우리 몸에 넣어주게 되면 외부에서 합생된 mRNA는 주로 이제 뭐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이제 소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mRNA와는 약간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합성된 mRNA를 우리 몸에 넣어주게 되면 상당히 강한 선천성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mRNA를 그냥 넣어줬을 때 너무 염증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이제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린 카리코와 듀루 와이즈만 이 두 분의 이제 연구자가 mRNA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유리딘이거든요. AUGC 중에 U에 해당한 유리딘을 슈도 유리딘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몸에서 셀프 mRNA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를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단백질의 생산을 월등히 높여줌으로써 이런 이제 mRNA를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이러한 이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백신을 맞아도 코비드-19에 걸리는데 나는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백신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감염을 완벽하게 억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중증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것도 백신이 해야 될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했을 때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거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95% 이상의 예방률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과 같이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크로스 리액티브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바이럴 타이터를 유도를 하게 되고 훨씬 더 빨리 바이러스를 클리어런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에 걸린다 하더라도 훨씬 더 약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사망률을 감소하는 데는 여전히 백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노벨 생리의학장에서 mRNA 백신을 작년에 이제 주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mRNA 백신 기술은 백신 감염병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넌 인펙셔스 디지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예방이나 치료제로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나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mRNA 백신이 어디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모더나에서 코로나 외에도 다양한 이제 감염병에 대한 백신을 mRNA 백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캔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들, 혹은 이제 mRNA를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치료제를 우리 몸의 세포를 공장을 사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항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으로서 mRNA 백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앞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백신 개발이 과연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백신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백신은 개발 위험과 비용이 높은 반면에 대부분의 수요가 재정 부담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치우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의 특성상 개인당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맞으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회사에서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이제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예방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신종 감염병인데 한국, 중국, 일본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런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면역,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공학자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바라기로는 이런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일들 혹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일들을 꿈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이제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이제 나오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